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요. 경제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의 사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주제인데 재정 투입의 결과다. 재정 투입의 결과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것도 보면 제가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분들은요. 거의 이념적으로 세뇌가 돼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좀 욕을 하고 싶은데 그 욕을 하고 싶은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반박은 못하다 보니까는 그걸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른 논리로 이제 그러니까는 하는데 재정은 오늘 완전히 정복을 해봅시다. 재정에 대해서요. 국가 재정 수지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해봤어요. 요약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요. 정부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라는 것은 살림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정부의 그러니까는요. 수지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거죠. 정부가 돈이 들어온 거하고 돈이 나간 걸 모든 돈이 들어온 거와 나간 걸 정리한 것을 통합재정 수지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쓰는 이유는 IMF가 이 기준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가 국제적인 하나의 표준이에요. 재정을 판단하는. 근데 팬데믹 발발 이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에 재정이 흑자였었어요. 43조 이상. 43조 2천억 원 흑자였었어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39조 4천억 원. 보다 더 많았어요. 3년 동안에 흑자가요. 이 흑자라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그래서 기재부를 뭐라고 하는 이유가 흑자라는 건 뭐예요? 정부가 돈을 더 많이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쓴 것보다. 누구한테? 민간으로부터요. 그럼 민간이 그만큼 쓸 여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균형이지요. 평상시에는요. 균형인 겁니다. 예?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좀 적자로 해서 운용을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균형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흑자를 이렇게 많이 남긴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남겼어요.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한 거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팬데믹 상황에서 증가합니다. 71조 2천억 원이 적자가 생겼어요. 정부가 걷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정부가 걷어들이는 수입도 줄어들지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거기다 쓸 때는 많아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계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28조가 적자인 거예요. 이 28조 적자하고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39조 흑자하고 이걸 비교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썼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시기를 비교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정상적인 시기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가 흑자를 더 많이 냈다 이거예요. 돈을 너무 안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국제 비교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다 적자 재정을 운용을 했는데 미국은 얼마요? 3,700조가 넘습니다. 적자가. 예? 우린 71조였었는데 일본도 574조. 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8배나 저 많게.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기껏해야 몇 배 정도 됩니까? 3배 정도 이렇게 좀 넘는데 지금 이 8배나 더 많으니까요. 그 재정 적자가 GDP 대비로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3.7%입니다. 미국은 15%, 일본은 10%가 넘고 싱가포르조차도 11%나 되니까 적게 쓴 거죠. 근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적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비과학적인 논리죠. 그렇죠? 자, 실제로 봐보세요. 이게 IMF 자료입니다. IMF 자료예요. 세계 평균, 유로존, G7, 그 다음에 G20 국가 중에서 선진 국가들 봤을 때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합재정 수지가 GDP 대비 플러스예요. 왜? 앞에 기간 동안에 2017, 18, 19년에 플러스가 흑자를 너무 그랬기 때문에. 예? 그 연평균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대한민국은 흑자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적자인데. 예?
근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많이,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만들어낸 경제 성과라고 합니까? 예? 자, 이게 아까 보여줬던 저겁니다. 통합재정수지 박근혜 때하고 문재인 때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잖아요. 비교해놨는데, 봐보세요. 2013년에 첫 해, 문재인 정부 2017년 첫 해, 문재인 정부가 흑자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더 많잖아요. GDP 대비로도 0.4%포인트나 더 많고요. 2018년도도 31조하고 한 8.5조니까는 예?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그러니까 돈을 적게 썼잖아요. 흑자라는 얘기는 돈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2019년도에 세계 경기가 후퇴하면서 그러니까는 12조 적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부터 19년까지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 4년보다도 더 많다 이거 흑자가요. 43조 2천억 원이라 이거예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39조 4천억 원인데 흑자라는 얘기는 돈을 그만큼 안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걷어들인 돈을 다 안 썼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자, 팬데믹 전후에 팬데믹 전후에 재정 수지를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3.7%인데 2020년에 2021년도 마이너스 2.9%인데 다른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거의 다 두 자릿수 가깝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 국가 부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가 3%에 가가지고 일경 7천억 원 뭐 이런 이제 적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거 몇 번 소개를 한 건데 정부 부채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만을 되게 사용을 합니다. 국제 비교에서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가 채무 D1, D2, D3, D4. 안철수 후보가 D4를 거론했단 말이에요. D4를까지. 자, 알고 한 얘기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 D1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부채입니다. 만 합한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만 합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공공기관 있잖아요. 공공기관. 예? 특히 비영리 공공기관. 돈 벌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비영리 공공기관. 우리가 무슨 뭐 산재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돈 벌 목적으로 만든 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것들도 비영리 공공기관이죠. 이런 데들에 갖고 있는 부채를 합한 게 D2입니다. D2예요. 국제 비교를 할 때 IMF나 OECD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 D2예요. D2입니다. D2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에서 다른 나라들은 공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D3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공기업, 비금융 공기업. 그러니까 금융은 원래가 빚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뺍니다, 대개가. 기업 부채를 얘기할 때요.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게 D3예요. D3. 여기에다가 소위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으로 나가야 될 돈들 있잖아요. 연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들. 이걸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연금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아야 되는 돈들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한 게 되게 D4입니다. D4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정부 부채 자료를 정리하는 데가 기재부죠. 기재부가 매달 월간 재정 동향이라는 걸 발표해요. 마지막 발표한 게 12월 달에 12월 호에 발표를 했죠. 그 12월 호에 15쪽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서요. 보도 자료에 가서 재정 동향을 검색어에다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이거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 15페이지에 가면 이 자료가 있어요. 일반 정부 부채가 뭐라 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D2입니다. D2. 비영리 공공기관을 합친 거.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게 D1이고 거기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게 D2. 이걸 일반정부 부채라 그래요. D1은 국가채무라고 부르고요. D3는 공공부문 부채라고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제 비교는 D2를 사용한다고. 예? IMF나 OECD에서 하는 거는 이 D2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재부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거를 15쪽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한국 한번 봐보세요. 한국 보시면 D2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겁니다. 정부 부채에다가요. 2016년에 41.2%였었어요. 박근혜 정부 말기 때 41.2%요. 나머지 나라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 다 높잖아요. OECD 평균이 112%였었잖아요. 2016년도에요. 예?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2019년까지가 지금 되게 통계가 있습니다. 아직 2020년 정리가 안 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는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40%까지 줄어들어요. 이게 아까 왜 그런 겁니까? 흑자를 내서는 거예요. 재정을 흑자를 내가지고요. 재정을 흑자를 냈으니까 이게 줄어들지요. 오히려 줄어들었었어요. 2019년도에 42.1로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1%포인트도 안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37.7에서 41.2로 증가했으니까는 거의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3.5%포인트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15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2019년까지만 이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역대 그러니까는 D1, D2, D3를 기재부가 정리한 게 있어요. 이것도 월간 재정 동향 밑에 있죠? 64쪽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재부가 만든 겁니다. 기재부가요. 여기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이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해잖아요. 그럼 2012년 연말이란 얘기인데 연말에 대비해가지고 D1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러니까 연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요. 연으로 계산해 보세요. 13년부터 15년까지 한 50조가 증가한 거예요. 왜 15년까지만 했냐면은 16년까지 하게 되면 연 46조 원 증가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냐면은 2019년까지랑 비교를 하려고. 왜 예를 들면 이때까지가 정상적인 기간이잖아요. 2020년은 팬데믹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 비교하게 되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 국가채무는 32조뿐이 안 증가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적게 증가했잖아요. GDP 대비로도 더 적게 증가했어요. 단지 2020년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국가채무가 D1이 문재인 정부가 한 10조 정도 더 증가했어요. 10조 정도. 근데 왜 그렇습니까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수입도 줄어들고 지출도 굉장히 증가했는데 10조 정도뿐이 더 증가 안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D2를 봅시다. D2요. D2하고 D3는요. 2020년 통계가 안 나왔어요. 기재부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달까지 자료에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맨 밑에 있잖아요. 별표로 해서 2020년 D2, 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에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은 그러니까는 이 대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D2를 한번 봐보세요. D2요. 박근혜 정부 때 D2가 전체 증가한 게 한 57조가 증가했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3년간만 비교하더라도 4년간 평균을 보더라도 53조가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31조뿐이 안 증가했잖아요. 예?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가 D3가 뭐라 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거를 얘기했는데 예? 이거를 해도 한번 봐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가 한 61조 정도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32조뿐이 안 증가했어요. 절반 정도뿐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에 D3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게 1037조였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2019년에 1132조니까는 100조도 안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예? 3년 동안에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그러니까는 정부 부채, 비영리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 다 합친 겁니다. 1132조는요. D3가 그런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국가 채무가 이 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요. 한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기재부가 발표한 거야. 기재부 발표한 숫자 안 믿겠다고 하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예? 정부 수치 발표 안 하면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예? 기재부의 발표를 안 믿겠다면은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러면 자기가들이 얘기하는 수치는 그걸 뭘 근거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IMF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국제 비교는 D2를 사용한다고요. 근데 D3를 왜 가느냐면요. IMF에는 D3가 참고해서 7개 국가만 통계가 존재해요. 이게 기재부에서 이것도 발표를 했어요. 하도 공기업 부채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을 해도 우리나라는 2019년에 GDP 대비 59%도 안 된다. 7개 국가가 발표했는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기재부의 자료입니다. 이게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예? 자, OECD는 D3를 23개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3개국을요. 보고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D3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OECD가 이걸 의무가 없다 보니까는 보고를 안 해요. D3를. 예? D3를 보고 안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나라 D3까지 포함해도 아까 몇 했었어요? 앞에 IMF에 보고한 거 있잖아요. 59%. 그렇죠? 59%잖아요. 근데 OECD에서 한번 봐보세요. OECD에서 보게 되면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들이 다 100%가 넘잖아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들입니다. 이게 다. 근데 안철수 후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4. D4는요, 국제 통계도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없어요. 연금 충당 부채를 합한 건데, 이게 연금만이 아니라 연금이 가장 큰 항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작년에 부채하고 채무가 틀리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연금 충당 부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연금 충당 부채는 정부에서 결산을 하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하는데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요. 이게 기재부의 자료를 제가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요약을 해가지고요.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건 뭐냐면요. 공무원이나 군인, 이게 이제 국가가 공무원이나 군인들 보게 되면은 본인들이 9%를 내고 소득에 정부가 9%를 같이 부어줘가지고 예? 민간들에서는 4.5%씩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납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재무제표에는 이 부채를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부채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앞으로 77년간 그러니까는 얼마나 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가? 77년간입니다. 1년이 아니라요. 77년간 지출할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연금 충당 부채로 기재부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지급할 돈인데, 이 연금으로 이제 매달 이제 그러니까 납부하는 연금이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군인들이요. 그거는 빼지 않은 거예요. 수입은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오는 받은 돈은, 연금으로 받은 돈은, 납부한 돈은, 그거는 그러니까는 아예 고려도 안 하고, 그걸 빼지도 않고, 그냥 나갈 지출액, 77년간 나갈 지출액만 그 한 거예요. 나갈 지출액만.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써요. 사람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업원을 쓰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월급을 주기로 하고 4명을 썼어요. 4명을 쓰면은 월 말에 월급으로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 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장부에는 뭐라고 적힙니까? 이걸 부채에 1,000만 원이 나갈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 인건비를 받는, 임금을 받는 네 분이 이 사업장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잖아요.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 2,000만 원을 만약에 벌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2,000만 원은 그러니까 자산에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채가 1,000만 원이 잡히는 거고요. 그럼 뭐예요? 이 연금 보험료도 수입이 들어온 거는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77년간 나갈 돈만을 한 게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OECD에서 D4를 내는 나라가 7개 국가뿐이 없어요. 근데 이걸 IMF에는 아예 없고요.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국제 비교를요. 자, 그 다음에 이 OECD의 7개 국가의 수치하고 기재부가 보고하는 수치하고 또 다릅니다. 자,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 결산 보고서는 매년 4월 달에 나옵니다. 지난해 거는 올해 4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결산이 있어요. 그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가 오르다가 붙인 겁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해서 밑에 빨간 박스로 해놨잖아요. 이게 2020년에 얼마냐? 1,045조 정도 된다 이거예요. 1,045조. 엄청나죠? 이거 보면 깜짝 놀라죠? 1,045조 원이나 하니까 우리가 부채가 있다고 하고, 그것까지 합해서 모든 부채를 보게 되면 1,985조, 한 2,000조. 그걸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채를 가는데. 그런데 부채는 자산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갖고 있잖아요. 집을 만약에 우리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3억 원이 있다 하게 되면요. 자산은 그러니까는 10억 원인 거고 부채에 3억 원이 잡히고 자기 돈,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는 7억 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채는 자산의 일부분이에요. 그럼 자산은 얼마냐? 2,5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부채가 1,985조고 전체 우리나라의 자산이 2,500조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은행에서 대출금이 3억 원이 있어. 그걸 제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너 이거 대출금까지 네가 다 떠맡고 이거 가질래 안 가질래? 그거 안 가질 사람 있습니까? 3억 원 대출금 안 갖겠다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대한민국 부채 1985조 원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대한민국 떠나세요. 이 2,500조 포기하시고 자산을. 그런데 여기 이제 연금 충당 부채가 1,045조 정도 되잖아요. 이게 77년간 앞으로 나갈 돈이라 이거예요. 77년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정부가 이 재정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돈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실질적인 연금 충당 부채 증가액은 14조 원에 불과하다 됐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잠시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여간 팬데믹 이후에 정부 부채 이거 변화가 여기 또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정부 부채가 이 연금 충당 부채를 먼저 갈게요. 정부가 가는 게 이게 4대 연금 있잖아요. 공무원, 군인, 사학, 저 같은 사립대학교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요. 사립학교의 교원들, 교직원들, 그 다음에 군인연금, 이 4대 연금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정부가 그러니까는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게 8.7조 원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100조가 아니라 8.7조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8.7조 원에도요, 8.7조 원에도 그 중에서 5조 6천억 원은요, 5조 6천억 원은 뭐냐면은, 이 정부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학이나 국민연금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9%를 내게 되면 공무원이나 군인이 9%를 내게 되면은 군인들 섞어서요. 공무원, 군인 뭐 이런들이요. 9%를 내게 되면은 정부도 마찬가지로 9%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 정부가 내는 9%인 거예요. 그게 5조 6천억 원인 거고요. 8조 7천억 원 중에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 뺀 거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 정도가 예? 아니 그러니까 3조 그러니까 이 8조 7천억 원에서 5조 6천억 빼면 3조 1천억 원 남잖아요. 3조 1천억 원이 적자인 거예요. 이게 적자인 거야. 이거를 재정을 투입해서 한 거예요. 그럼 3조 1천억 원을 국가 채무에다가 더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D4가 아까 D3에다가 D4를 더해봤자 3조 1천억 원을 더한 거예요. 선진 국가들은요. 예? 1100조 앞으로 77년간 그러니까 나갈 돈 이걸 더한 게 아니라요. 그게 어떻게 국가 채무입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죠? 이거를 이 수치를 이런 식으로 막 예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3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 적자를 보전해 준 거예요. 적자를 보전을 해 준 거예요. 재정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1988년부터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3년간 운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57년이 되게 되면은 이게 고갈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나라나 초창기에는 뭐냐면요. 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57년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2057년까지는 이 연금이, 국민연금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미리 그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적립기금이 밑에 보게 되면 막대 그래프여가지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그러니까는 이 빨간 선으로 가는데 지출이 지금 초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립기금이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이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는 종을 거꾸로 해놓은 U자를 거꾸로 영유자 커브처럼 있는 게 최대 적립기금이 2037년경에 한 1700조 이상 1800조 가깝게 된다는 걸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부가. 예? 그리고 2057년에 가서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럼 2057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이 남은 겁니까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35년이 남은 거잖아요. 35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057년까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2088년에 가서 누적 적자가 1경 7천억 원이 된다는 거는 그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그거를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제 가는 건데 본인이 계산한 것도 아니고 자, 여기 2057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적립기금도 다 고갈된 상태 속에서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니까는 그 초과한 분만큼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적자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적자를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건데 자, 이 문제를 그냥 적자로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1988년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2057년까지는 적립금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젊었을 때 내고 나중에 퇴직을 해서 받는 건데 아직까지 퇴직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에요. 예? 그랬던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는 적립금이 많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적립금이 고갈된 거예요. 그럼 고갈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걷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걷어서.
그러니까 걷는다는 얘기는 뭘 걷는 거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연금을 그러니까 4.5%를 낸다면은, 예? 4.5%를 낸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매달 9만 원, 현재 기준으로 9만 원 내고 매달 4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은퇴했을 때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는 4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매달 이제 9만 원씩을 받을 거고, 근데 부족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부족한 거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주는 거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고갈된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65세 넘는 분들한테 고령층들한테 기초연금 주고 있잖아요. 기초연금 그거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세금 걷어서 주는 거잖아요. 매해 세금 걷어가지고요. 재정에서 편성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은 그 기초연금 보험료를 내지도 않잖아요. 그 재정으로 그냥 하나 해주는 거예요. 네? 해주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9%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내고 9%는 정부가 내고 있는 거,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에서. 예? 고용주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주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기업주가 내고 있잖아요. 절반을요. 직원이 절반 내고. 그걸 정부가 고용주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게 2057년에 고갈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런 무슨 대책을 안 만들겠냐고요. 지금 그것도 35년이 남은 건데,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냥 방치했을 때 적자가 이 7천조 원이 된다는 얘기를, 예? 이 얘기를 가지고 겁박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35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35년 후에 고갈될 이후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지금 연금을 지금 그러니까 40만 원이 너무 적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이 40만 원 정도가 이게 너무 적다. 노후에 받는 게, 이거를 늘리려면요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증가를 하고 있다고요. 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걸 뭐 적자 보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경 7천조 주장을 국가 채무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2088년까지 2057년 이후에 기금이 다 고갈되고 난 이후에 지출돼가는 게 수입보다 많은 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국가 채무에다 포함 안 시킵니다. 지금 이 국가 채무로 그러니까 2088년에 누적 적자가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그걸 국가 채무로 지금 누가 그걸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냐고요. 일경 7천조 원을요. 예? 도대체가 초딩도 안 하는 얘기를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예? 참 깝깝하신 분들이야. 예? 깝깝하신 분들이라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보게 되면 이 국가 채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 국가 채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요, 이자 비용입니다. 제가 정부 채무는 특수하다 했잖아요. 정부 채무는 이 원금을 그러니까 돌려받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자 비용이 GDP 대비 1% 수준인데요. 그 주요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 봐보세요. 미국은 4%나 됩니다. 예? 그리고 단기 채무, 단기에 갚아야 될 돈이죠. 이것도 그러니까는 한국은 그러니까는 양호한 편이에요. 예? 양호한 편인 겁니다. 이 수치를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예? 국가 채무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 비중도 주요 국가들에서 굉장히 적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가지고 겁박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요. 데이터를 가지고요.